어음행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식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음의 특성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어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하면 이 어음의 발행사항을 딱 기재하고 여기에 일정한 사항을 적어서 기명날인 나승성하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요식하는 거잖아요. 요식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을 갖추는 거. 형식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식행이다. 어음수표에는 어음수표의 유통성 확보와 어음 취득자의 보호, 즉 거래 안전을 보호를 위해서 어음의 내용을 정형화시켜서 어음 내용을 정형화시켜서 사적 자치 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음수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기재하지 않게 되면 어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문헌성입니다.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문 말씀하는 자. 그래서 이 글자, 이 어음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100만원이라고 돼 있으면, 어음에 100만원이라고 돼 있으면 1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책임 있는 거, 뜻을 있는 거지. 여기서 당사자 간에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B한테 이 어음을 발행하면서 10만원밖에 채무가 없는데 1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줬을 때 이것을 넘겨줬을 때 C한테 C가 와서 나중에 A가 와서 A한테 어음수표를 보여주면서 100만원을 달라라고 했을 때 A는 원래는 B한테 줄 때 10만원을 지급할 의사로 어음을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너에게 10만원만 주겠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1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헌성입니다. 그래서 어음수표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재된 문헌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래서 어음수표상의 기재 외 그 원인관계라든가 실질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헌성은 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문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수표에 기재된 그대로의 효력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건데 왜 인정해 주는 거 아니? 어음수표는 무슨 증권이다? 유통증권이다. 그래서 유통하는 단계에서 그거를 선의로 믿고 거래한 취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음에 기재된 그대로의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음행의 특성에서 보면 또 대리관계 표시의 흠결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의 인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럴 때 대리관계 중에 하나라도 흠결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의 어음상 책임을 부정한다. 학설은 어음의 문헌 증권성에 의해서 부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판례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부지인정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관계가 흠결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책임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학설은 나눌 수도 있는데 판례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학설은 이런 경우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대리관계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성. 무인성이라는 것은 원인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원인행위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수표는 무인증권이다. 그래서 어음수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가 B한테 물건을 팔고 B는 A한테 어음을 발행했을 때 이 물건 판계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B가 어음금을 지급하기를 거절하려고 했을 때 이 자체를 이렇게 끊는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원인관계, 어음을 주고받게 된 원인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음상의 채무는 독립성이 있다 또는 무인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음수표는 매매라든가 금전, 소비대차와 같은 원인행위의 이행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원인행위의 부존재라든가 무효, 취소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 당사자 간에 A와 B 간에는 이거를 뭘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얘기했죠. 그래서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B가 물건을 바꿔서 어음을 발행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 정말 쓸 수 없는 물건이다. 라고 했을 때 어음을 가지고 있는 A가 B한테 어음금 청구를 했을 때 B는 어음금을 이 무인성에 의해서 이것과 이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게 비록 무효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돈을 지급해 다오라고 했을 때 B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항변을 주장해서 이 원인관계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항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항변을 주장해서 어음수표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가 Y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Y는 X한테 약속어음을 교부를 했고요. 자, X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배설을 양도해서 Z한테 배설을 양도를 했습니다. 먼저, 자,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이 물건이 하자로 인해서 Y는 계약을 해지하고 약속어음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X가 계속 들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어음행위는 무인승이 있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발행한 Y는 물건이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금을 지급해라라고 Y에게 지급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럴 때 Y는 지급을 해야 될까요? 자,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런 경우는 항변 사유, 항변으로 해서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X가 반환하지 않고 Z에게 배서 양도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Z가 이제 이게 물건이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우에 이 Z가 Y에 대해서 청구를 했어요. 금액을 청구했을 때, 어음금을 청구했을 때 이때 Y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는 Y는 지급을 해야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때 Y는 Z에게 이 물건 하자로 인해서 X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을 가지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는 무인승이 지켜진 거죠. 당사자 간에는 항변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아닌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Z가 이렇게 이제 X가 Z한테 어음을 줬는데 이제 X가 Z에게 채무 변제를 했습니다. 채무 변제라고 X가 Z에게 어음을 반환했는데 이게 Z가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환하지 않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Z가 다시 Y에게 돈을 달라. 즉 Z는 어음을 들고 있음을 기화로 인해서 이미 X로부터 변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을 돌려주지 않고 이 어음을 가지고 Y에게 돈을 청구를 했을 때 이때도 돌려받을 수 없느냐. 이때도 Y는 어음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권리남용의 법률로 인해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인적 항변에 의해서 원인관계로부터 무인성이 약화되고 그렇지만 이게 배수 양도돼서 제3자에게 가는 경우는 제3자에게는 즉 Y는 Y가 X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항변을 주장할 수 없어서 이때는 지급을 해야만 된다. 다만 이 Z가 이 원인 관계 없이 어음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음금을 지급을 청구할 때는 이때는 권리 남용의 법률로 인해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는데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A, 어음행위가 B, C, D 이렇게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행하는 행위, 즉 A가 B한테 하는 행위가 형식의 흠결 이외에 실질적으로 무효라고 할지라도 후행 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자 A가 자체가 이때 어음행위가 무효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B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 다시 C에게 넘기고 C는 다시 D에게 넘기고 할 때 이 A와 B의 관계가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선행행위가 이 형식적 흠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효가 됐다 할지라도 이거를 가지고 C, D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형식적인 흠결에 아니어야 됩니다. 형식적 흠결이 되면 독립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컨대 어음 발행이 형식적인 흠결 요건에 인해서 완전히 기재상을 기재 않아가지고 어음 발행이 무효가 됐다. 근데 전전 유통됐다. B, C, D 이렇게 갔다. 이럴 때 C, D가 이걸 가지고 무효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어음 발행에 관해서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기재사항이 흠결되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A와 B 간의 형식적인 원인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끊어진다. 그래서 이 앞의 행위와 뒤 행위가 독립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독립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인성하고 독립성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무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수표 발행 시 원인 관계와 어음수표 행위의 효력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독립성이라는 것은 발행 이후입니다. 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음 행위에 대해서 각각의 영향력을 단절시켜서 어음 유통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A가 어음을 B한테 발행해주는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C한테 가고 D한테 가고 E한테 가고 이렇게 E가 A한테 청구할 때 자, A가 B한테 어음을 발행해 주는 단계에 있어서는 원인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게 무인성? 무인성이고요. 이게 무인성이고 자, 이게 형식적으로와 유효가만 되면 이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가 매매가 물건의 하자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어음이 이렇게 전전 유통됐을 때는 앞에 어음행위와 다음에 이루어진 어음행위 간에 독립이 된다, 분리가 된다. 이걸 뭐냐면 독립성이라고 한다. 독립성이라고 한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인성이라는 것은 어음 발행 단계에서 원인 관계로부터 분리시켜서 어음의 유통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고,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하자 외에 실질적으로 어음이 무효가 됐다 할지라도 어음이 이미 전전 유통된 경우에는 발행 이후의 단계에 있어서 각각의 어음의 행위들을 독립시켜가지고 각각의 그 독립 행위를 유효로 보는 것. 그래서 어음의 유통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당연법칙설, 예율법칙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음행의 독립성이 있는데 독립성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안 되는 경우가 보게 되면 자, 발행 단계에서는 적용이 안 되죠. 독립성은 먼저 독립성이라고 논의되는 것은 뭐냐면 어음이 실질적으로 발행이 되어 가지고 즉 형식적인 하자가 없이 어음이 발행이 되었는데 그게 다만 뭘로 실질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어음행위를 유효로 보자 하는 거기 때문에 발행 자체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발행 시에는 무인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즉 선행행위가 없죠. 독립백성에는. 이때는 다만 무인성이 인정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행행위 형식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거는 형식적 하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실질적인 하자만 인정되고 형식적으로 하자인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위변조에 대해서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음의 주체모가 소멸한 경우에도 소구음으로 전부 소멸한다. 무슨 소리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C, D, E 이렇게 갔을 때 A가 실질적으로 이 C한테 갚아버렸어요. A가 지급을 청구하니까 A가 소진한테 실질적으로 변제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A는 주체모를 이행을 한 거죠. 그러면 이미 어음관계는 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에 다른 소금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다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금과 별도로 이게 독립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소멸됐다든지 위변조 또는 형식적 하자로 인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발행의 경우 이런 경우는 적용이 안 되고 기타의 경우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경우는 인수라든가 지급보증, 참가인수, 보증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에 관해서 또 부연 설명하게 되면 악의 취득자에 대해서 독립행위, 독립이 원칙을 인정이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행위자가 악의인 경우, 어음행위자가 악의인 경우는 즉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라든가 어음의 배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에서 B, B에서 C, D 이렇게 됐는데 예컨대 C가 배설을 하면서 실은 자기가 권리를 어음을 주었습니다. 어음을 주어가지고 위조를 해서 B한테 자기가 받은 것처럼 위조를 해서 이거를 어음에 배설을 해가지고 D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악의잖아요. 근데 이 악의로 어음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음상의 책임을 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당연히 자기가 독립적인 어음 채무 부담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따라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행위자가 악의인 경우도 책임을 진다. 다만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는 어떡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일단은 긍정설이 통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학설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긍정설이 통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참고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가 발행인입니다. B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어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어음행위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어음행위를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C는 이걸 알았습니다. B가 미성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근데 D도 이 C가 무권리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근데 마지막 현재 소지하고 있는 사람 E는 이걸 모르는 이런 내용들을 모릅니다. 선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한번 이 독립성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B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취소는 무능력자의 항변이기 때문에 물적 항변 사유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도 어음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B는 어음 채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무능력자로서의 어떤 물적 항변 사유, 물적 항변 사유로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적 항변 사유는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C. 자, 무권리자로서 B에서 양도한 거죠. 자, 이럴 때는 권리 이전적 효력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권리 이전적 효력은 없지만 담보적 효력이라든가 자격 수여적 효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적 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 수여적 효력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권리 이전 양도 방법인 배서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근데 권리 이전적이라는 것은 권리가 넘어가는 거고 담보적이라는 것은 담보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자격이라는 것은 그 어음수표를 들고 있는 사람을 적법한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전히 외관상 악이라 할지라도 어음수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로서 자격 수요적 효력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D는 악의이므로 선의취득도 안 되고요. 선의취득이 안 되고 누구에게나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E는 선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냐 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한번 음미를 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음행의 특성 중에는 협동성이라고 있는데 이 협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을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채무자가 합동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러한 협동성, 합동책임에 의해서 자격의 변경이 허용이 됩니다. 예컨대 환음을 예를 들면 발행인이 있죠. 그 다음에 수취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인이 있다고 그랬고 지급인이 인수하게 되면 인수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행인, 지급인, 인수인 이런 게 수취인, 심지어는 발행인, 지급인이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걸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단명음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취인까지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혼자서 발행하고 혼자서 지급하겠다고 하고 혼자서 인수하고 혼자서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배서에서 양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격이 인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 즉 한 사람이 발행인이 다른 지급이라든가 수취인, 인수인의 자격 변경이 허용이 되는 거고 민법상의 혼동의 법리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자, 민법상의 혼동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친구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 집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1억을 친구한테 꿔주고 이거를 집을 저당 잡았습니다. 시가가 5억짜리라고 가정했을 때 자, 5억짜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한테 나중에 이제 저당권은 등기가 돼 있겠죠? 등기가 돼 있는데 나중에 친구가 돈을 변절 등록이 안 돼서 4억을 마저 주고 집에 소유권을 취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물권법 시간에 잘 배웠을 텐데 자, 등기부에 보면 소유권부가 있고 즉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갑구에 소유권이 돼 있고 을구에 저당권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소유권과 저당권이 같이 있을 때 각각 별도의 권리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 소유권에 의해 저당권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맞수용이 되고 소유권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혼동입니다. 그래서 이 성속된 권리는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각각의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지급인으로서 책임이 있고 수취인 또는 인수인으로서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혼동에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점입니다. 설권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가 창설되는 것은 어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어음행위 해석은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을 따르지만 아주 다른 원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 해석의 원칙, 문헌성이죠. 그래서
어음수표 채무 내용은 그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음수표상에 기재된 대로만 효력이 있다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 간에 10만원짜리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음에는 100만원이라고 기재됐으면 어음을 취득한 자는 얼마를 주장할 수 있다? 100만원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럴 때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1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뭐냐면 어음에 기재된 그대로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것을 어음행위의 무능성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 해석의 원칙인데 어음수표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하나라도 흠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어음 자체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음수표에 굉장히 아주 사소한 흠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전부 무효로 볼 것이냐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는 신의칙에 입각해서 가급적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해주자라고 하는 게 유효 해석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관 해석의 원칙의 무능성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법상이라든가 다른 법률 행위의 해석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만 어음수표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적용되는 특징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